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한 마을에서 보낸 70세 이장이 혼자 힘으로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밤에 일어난 교통사고,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한 노인의 예리한 관찰력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곳은 인생 청취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이장님, 이거 정말 사고가 맞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사고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이 정도 충격이면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낸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늘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밤에 마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마을 청년회장인 영수가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수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밤늦게. 박철수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우리 마을에서 다음 이장감으로 거론되던 그 성실한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철수는 운전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며 불길한 예감을 더욱 키웠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차량 2대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파출소의 오철민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 마을에 발령받아 온 이후로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후배였어요. 뒷차가 앞차를 추돌했는데 뒷차에 타고 있던 박철수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그럼 다른 가족들은? 부인 박순자 씨와 둘째 아들 민수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나는 사고 차량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간 군 수사대에서 일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무의식 중에 현장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앞유리의 파손 상태를 보니 운전석 쬐일 한 군데가 아니라 조수석 쪽 2군데에도 충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높이에 나란히 말이에요. 철민아, 에어백은 왜 안 터진 거야? 글쎄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나 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철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 박순자가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데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자야, 정말 안 됐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장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인가 봐요. 하늘의 뜻? 남편을 잃고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게다가 목소리의 떨림이나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니? 저기서 경찰관한테 조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박민수를 봤더니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이상해. 뭔가 굉장히 이상해. 다시 사고 차량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철수가 앉아 있었다는 조수석을 보니 시트에 묻은 혈흔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 정도 충격이면 더 많은 출혈이 있어야 정상인데. 철민아, 부검은 하는 거지? 아니요. 교통사고 사망이고 외상이 명확해서 부검 없이 진행됩니다. 부검 없이? 그런 게 가능해?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박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키운 직감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현장 정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마을 개발 전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박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차갑게 내리는 별빛 아래서 나는 뭔가 커다란 비밀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이상한 대화로 시작.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쉿.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어머니, 이제 우리 걱정 없겠네요. 김만석이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모습. 박철수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날 빈소에서 조문을 받을 때였어요. 박순자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이 퀭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이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순자야,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철수도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남편과 사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말끝마다 묘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박민수가 친구들과 속삭이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자금 걱정 없겠네. 진짜? 얼마나 나오는데? 몇 척은 될 거야. 아버지가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거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철수가 시청 공무원 월급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었을까요? 잠깐, 보험금? 갑자기 머릿속에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직 조문객들이 오기 전이라 조용했어요. 박순자가 박민수와 함께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언제 나온대? 빨리 처리하면 한 달 안에 나올 거래. 좋아. 그럼 우진이한테도 연락해야겠다. 우진이? 누구지? 박철수 가족과 가까운 사람 중에 우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머니, 우진 형은 언제 올까요? 조용히 해. 그 사람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이때 마을 부녀회장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이장님, 벌써 오셨네요. 응, 영희야. 그런데 혹시 박철수가 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글쎄요.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보험을 여러 개 더 들었다더라고요. 월급이 260만 원인데 보험료만 180만 원을 냈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0만 원? 월급의 70%를 보험료로?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영희야,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순자가 직접 했어요. 남편이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푸념하면서. 그 순간 박순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 그냥. 철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세요. 근데 이장님, 경찰에서 수사는 다 끝났다고 하네요. 단순 교통사고라고요. 박순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에서 벗어났다는 듯한. 너무 빨라. 뭔가 너무 빨라. 보통 교통사고도 최소 일주일은 조사하는데 하루 만에 수사 종결? 셋째 날 발인 때 나는 더욱 확실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실으면서 박순자가 관 앞에서 절을 할 때였어요. 다른 상주들은 모두 오열하고 있었는데 그녀만 눈물 한 방울 없이 의식적으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제서야 박순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신용을 했지만 정작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에 나는 철민에게 물었어요. 철민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 뭐가요? 모든 게 다. 사고 경위도 가족들 반응도 수사 진행 속도도. 철민은 잠깐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최소한 현장 재검증은 하거든요. 그럼 왜 안 했어? 윗선에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라고 했어요. 유족들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하고요.
유족들이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억울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할 텐데.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박순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힘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니?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보험금 나오면 서울로 이사 갈까 해요. 서울로? 왜 갑자기? 여기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것을 봤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과 기대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마을 단체 사진 속 박철수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 수사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군 수사대에서 사용했던 누렇게 바랜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항상 세부에 숨어 있다. 그래, 세부를 놓치면 안 돼.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저속 충돌에서의 사망. 앞유리 파손 흔적의 이상함. 엄청난 보험금 규모. 유족들의 비정상적인 반응. 너무 빠른 수사 종결. 정체불명의 우진이라는 인물.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70세에 은퇴한 마을 이장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말이에요. 파출소에서의 은밀한 만남으로 시작. 이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철민아, 내가 나를 믿는다면 한 번만 도와줘. 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그래서 더 수상한 거 아니냐?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박철수 가족의 최근 행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마을 이발소에서 만난 김 사장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장님, 박철수 씨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여기 왔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어떻게? 가족 얘기하면서 한숨을 자꾸 쉬시더라고요. 특히 둘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서. 민수가 뭘 했길래? 도박을 한다더군요. 빚이 꽤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박빚. 이것도 새로운 단서였어요. 박민수가 아버지 사망 후 갑자기 여유로워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하고. 네.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한다더군요. 박순자가 외도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진이라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철민을 파출소로 불렀습니다. 철민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사건 말이야.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철민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이장님,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더 이상 건드리면. 나도 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니? 내 직감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철민은 잠깐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사고 당일 현장 상황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뒷차의 추정 속도가 시속 37km 정도였어요. 37km? 그 정도면 큰 부상을 입을 속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보통은 에어백도 터지고 심각한 부상은 없을 속도인데. 나는 수사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봐라. 내가 정리한 의문점들이다. 철민이 노트를 찬찬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정리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보험금 부분은 정말 이상해요. 그럼 도와줄 수 있겠니? 비공식적으로만요. 절대 공식 수사는 안 됩니다. 드디어 동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죠. 여기가 충돌 지점이에요. 철민이 손전등으로 도로를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 마크는 어디에 있지? 그게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했어요. 급제동을 했다면 분명히 브레이크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희미한 자국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철민아, 이건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 같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적당한 충격을 주기 위해. 우리는 앞차가 서 있었던 위치도 확인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는데 왜 하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앞차 운전자는 누구였지? 정우진이라는 사람이에요. 42세 남성. 정우진. 박순자가 장례식장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요. 사고 직후 조서만 작성하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연락은 안 되고, 번호도 바뀌고 주소지에 가봐도 이미 이사간 뒤였어요. 점점 수상해지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당사자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철민아, 혹시 정우진의 개인정보 좀 알 수 있을까? 비공식적으로만. 조심스럽게 알아봐 드릴게요. 다음 날 나는 박순자의 평소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마켓 사장님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이장님, 박순자 씨가 요즘 이상하긴 했어요. 어떻게? 한 달 전부터 화장품을 자주 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별로 안 샀는데. 화장품을? 네. 비싼 것들로만. 그리고 옷도 새로 많이 샀어요.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새로운 남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마을 카페 사장에게서도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낯선 남자와 몇 번 왔었어요. 언제쯤?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는 흰색 승용차를 타고 왔고요. 흰색 승용차. 사고 당일 앞차가 바로 흰색 승용차였어요. 혹시 그 남자가 정우진일까? 철민에게 물어봤더니 정우진의 차량도 흰색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점점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순자와 정우진의 불륜 관계, 그리고 계획된 교통사고. 저녁에 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정우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뭔가 나왔어?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보험 사기로 2번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야? 박순자 씨 휴대폰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사고 일주일 전까지 정우진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어요. 몇 번씩? 총 86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공모했고 박철수의 죽음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철민아, 정우진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 찾아요? 완전히 사라졌는데.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박순자도 계속 지켜봐야 해. 이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면 어때? 철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지. 그날 밤 나는 수사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정우진의 행방 추적, 박순자의 일거수일투족 감시, 박민수의 도박빚 규모 파악, 보험금 수령 과정 모니터링. 철수야, 조금만 기다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게. 70세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든다는 게 무모할 수도 있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모텔에서 급하게 짐을 싸는 정우진의 모습으로 시작. 빨리,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 휴대폰이 울리고 순자야,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왜?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 아니야, 뭔가 이상해. 마을 이장이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수사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철민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정우진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나는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정우진이 한 달 전부터 시내 모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났다고 하네요. 어젯밤?
정확히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정우진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누군가 귀띔해준 게 분명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모텔 사장 말로는 급하게 나가면서 서울로 간다고 했대요. 서울? 박순자도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는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들은 공모 관계이고 내 수사를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철민아, 모텔에 남긴 물건은 없나? 그게 있어요. 철민이 비닐봉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휴지통에서 찾은 건데요. 봉지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박순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D-데이 12월 25일 보험금 3억 2천만 원 분배 비율 73. 이게 뭐야? 범행 계획서 같은데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철민아, 이걸 가지고 정식 수사를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리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기가. 그때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박순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앉으세요. 뭔 얘기인지 먼저 해보지.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저희 집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는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내 행동이 들켰군요.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이장님께서 직접 물어보셨다면서요? 박순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하더라고. 이장님. 박순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 가족 일은 이제 끝났어요. 남편도 편안히 보냈고 보험 처리도 곧 끝날 예정이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명백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너도 이해해라. 마을 사람들은 궁금한 게 당연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을 평화를 위해서라도. 평화? 나는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 평화는 진실 위에 세워지는 거야.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장님, 혹시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의심? 왜 의심을 해야 하는데? 그러게요. 왜 의심을 하시는지. 긴장감이 흐르는 정적이 이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이장님도 몸 조심하세요. 마지막 말에서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 조심하라는 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박순자가 떠난 후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철민아, 큰일이야. 뭔 일이에요? 박순자가 내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정우진한테도 연락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저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날 저녁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복권방 사장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장님, 박순자 씨가 한 달 전부터 자주 왔었어요. 복권 사러? 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랑 같이 왔어요. 어떤 남자? 키 크고 마른 남자. 두 사람이 구석에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순자와 정우진은 복권방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그 남자 언제부터 안 보여요? 사고 난 다음 날부터요. 그 전까지는 거의 매일 왔는데. 정우진이 사고 직후 급히 사라진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아, 이장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은행에? 무슨 일로? 보험금 받는 절차 때문에요. 박민수의 표정에서 조급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보였어요. 그런데 민수야,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들겠구나. 네. 그렇긴 해요. 아버지가 평소에 가족 얘기 많이 하시더라. 무슨 얘기요?
너 도박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신다고.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 빚이 꽤 많다면서. 그건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보험금으로? 박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저 아이도 공범이야.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순자, 정우진, 박민수 3명이 공모한 계획적 살인이었어요. 그날 오후 철민이 급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장님, 정우진을 찾았어요. 어디서? 서울 모텔에 숨어 있더라고요. 서울 경찰이 협조해서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럼 체포할 수 있겠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이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뵙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내일 서울로 떠날 예정인데 그 전에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서울로? 정우진과 합류하려는 거구나. 알겠다. 언제 올 건데?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철민을 받습니다. 철민아,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가 서울로 떠난다고 해. 정우진과 합류하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모든 걸 걸어봐야 해. 운명적인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김만석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 이장님,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누가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 거지? 이 일을 더 파헤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김만석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 그날 저녁 8시 박순자가 약속대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검은 옷은 똑같이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 앉아. 박순자가 앉자마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언제 서울로 가는 거야? 내일 아침 일찍이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급히 떠날 일이 있나? 박순자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이장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자가 혼자 살기엔 이 마을이 너무 작아요. 작다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인데? 바로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제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그 말에는 명백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일에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할 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네, 있어요. 박순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마을 발전 기금이요. 이장님께서 항상 마을 일로 고생 많으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요.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두툼했습니다. 이걸 왜 주는 거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가족 일은 이제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뇌물이구나. 정확히 5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이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시죠? 뭘 하려는 건데?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의혹으로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의혹?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사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는 의혹인가? 박순자가 노트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조사한 내용들이야. 너와 정우진의 관계, 복권방에서의 만남, 그리고 나는 찢어진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D-데이 12월 25일. 보험금 3억 2천만 원. 분배 비율 73. 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정우진이 모텔에 남기고 간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숨을 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요. 박순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70세 노인이 혼자서 뭔가를 파헤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누가 위험하게 만드는 건데?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순자야, 너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니? 위협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이장님 안전을 위해서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박민수가 들어오더니 내 책상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장님,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사건을 조사한 거다.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그런 걸 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 너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요? 교통사고인데 뭐가 억울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박순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차에서 기다려. 어머니, 하지만 가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박민수가 나가고 나서 박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이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뭘? 정말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실 건가요? 당연하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 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져요.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요. 단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박순자가 일어나면서 봉투를 다시 밀어놓았어요. 이건 꼭 받으세요. 마을을 위해서요. 이미 말했잖아. 받을 수 없다고. 받으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받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 네. 이장님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 남편을 죽이고서? 순간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들었잖아. 남편을 죽이고 새로운 인생이라고 했어. 이장님. 박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사실을 말하는 게 함부로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나는 다시 메모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도 증거고 정우진과의 통화 기록도 증거고. 그런 걸로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박순자가 비웃었어요.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냈는데 7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순자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뭘요? 정말로 철수를 죽인 거니? 박순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이장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발? 네.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살인자 취급하시면. 나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범인이라는 걸. 박순자가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진짜 마지막 충고예요. 뭔데?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지경에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박순자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밤늦게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철민아, 내일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순자가 나를 직접 위협했어. 뭐라고요? 그럼 이제 공식 수사를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 하지만 곧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면 어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순자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철수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경찰서에서의 좌절적인 대화로 시작. 이장님,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니까요. 이런 추측만으로는 재수사를 할 수 없어요.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요. 김만석이 홀로 경찰서를 나서는 뒷모습. 박순자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군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철민과 함께 수사과장을 만났어요. 이 과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철수 교통사고 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이 과장의 표정이 곤란해졌어요. 재수사요? 그거는 이미 종결됐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나는 정리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박순자와 정호진의 불륜 관계, 복권방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메모까지. 이 과장이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요? 명백한 공모 증거인데. 하지만 이 메모가 언제 쓰인 건지, 누가 쓴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정우진이 쓴 거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나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인데 왜 못 알아보는 걸까요? 그리고 이장님. 이 과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사실 윗선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윗선에서? 네. 이미 마무리된 사건을 자꾸 들춰내면 유족들만 힘들어한다고. 유족들이 힘들어한다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유족들이 오히려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수상한 거 아니에요. 철민이 나서서 말했어요. 과장님,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철민아, 너까지. 이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했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불기소? 언제요? 어제 결정 났어. 너무 빨랐어요. 박순자가 나를 위협하고 간 바로 다음 날에 불기소 결정이 난다는 게 혹시 누군가 압력을 넣은 건 아닌가요? 이장님, 그런 말씀은 조심하세요. 이 과장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우리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철민아, 정말 이상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어. 그날 오후 마을로 돌아와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사장이 냉랭하게 대했어요. 이장님, 요즘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말이야? 박순자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장님이 자꾸 괴롭힌다고. 괴롭힌다고? 남편 잃고 힘든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야. 이장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늙어서 이상해졌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회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나를 따르던 부녀회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렸어요. 영희야, 잠깐. 김영희를 불렀지만 그녀는 피하듯 빨리 지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난 청년 회장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거지? 이장님. 영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순자 씨가 이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잃고 상심에 빠져 있는데 자꾸 추궁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우울증? 나는 황당했어요. 박순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영수야, 그게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장님. 박순자와 정우진이 공모해서 박철수를 죽인 거라고. 영수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이장님,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아무 증거도 없이.
증거가 있어. 내가 찾은 증거들이. 이장님 좀 쉬세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이장이 요즘 좀 이상해졌나? 그러게 말이야. 괜한 의심만 하고. 박순자 씨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 잃었는데. 나이 들면 다들 그런가 봐. 내가 지나가자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색한 시선들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기를 봤더니 부재중 통화가 20통이나 있었어요.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장님 그만 좀 하세요. 박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놔두세요.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뭔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연락해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상한 행동? 죽은 사람 가족을 괴롭힌다고 하던데. 아들까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아들아, 아빠는 진실을 찾으려는 거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많으시니까 좀 쉬시고. 나이가 많으면 진실을 찾으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아들과도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가족들마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더욱 절망적인 건 박순자와 박민수가 내일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수사 노트를 펼쳐놓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건가?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철민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박순자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어요. 고발장?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를 조사한다는 거야? 내일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지가 올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진실을 찾으려던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철민아, 정말 끝인 것 같아. 이장님,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었어. 나는 마을 단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속에 박철수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아빠가 힘이 부족했나 봐. 서울 모텔방에서 궁지에 몰린 정우진의 모습으로 시작.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우진아, 진실을 말해라. 진실?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진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이 풀리고 산 사람의 양심이 살아난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된 그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였어요. 김만석 이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정우진을 체포했습니다. 이분이 이장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우진을 잡았다니.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강남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즉시 철민에게 연락했어요. 철민아, 정우진을 잡았어. 정말요? 어디서요? 서울이야.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같이 가자. 이 시간 후 우리는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정우진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정우진 씨, 김만석 이장님이 오셨어요. 간수가 말하자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모든 걸 말할게요. 조사실로 이동해서 정우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경찰서 수사관과 철민도 함께 있었어요. 정우진 씨, 천천히 말해보세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박순자를 처음 만난 건 복권방에서였어요. 작년 11월쯤이었나. 복권방에서? 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복권 당첨 번호를 물어보면서 정우진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바람 피울 거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람 피울 거면 죽어버렸으면. 박순자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한 달쯤 지나서 그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얘기? 남편이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드디어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지하더라고요. 내가 앞차로 서 있으면 뒤에서 받아주면 된다고. 받아준다고? 네. 큰 사고가 아니라 적당한 접촉사고만 내면 보험금도 받고 우리도 나눠 갖자고 했어요.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박철수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죽게 된 거야? 그게 정우진이 머뭇거렸어요. 사고 당일에 박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계획이 바뀌었다고. 남편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없앤다고? 네. 처음 계획은 단순 사고였는데 박순자가 갑자기 바꾼 거예요. 왜? 남편이 자기 외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둘째 아들 도박비 때문에 부부싸움도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박순자가 남편을 미리 죽이고 차에 태웠어요. 미리 죽였다고? 네.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비닐봉지로 목을 졸라서. 나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그럼 교통사고는? 위장이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차에 태우고 제가 적당히 받아준 거죠. 정우진이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박민수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애도 공범이에요. 박민수가? 네.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어머니가 도박비 때문에 설득했어요.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결혼자금도 마련하자고. 그래서 박민수도 동의한 거야? 네. 그 애가 아버지 시신을 차에 옮기는 것도 도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가족이 공모해서 가장을 살해한다니. 사고 현장에서 박민수가 사진을 찍고 있던 이유는 증거를 없애려고요. 혹시 이상한 게 찍혀 있으면 지우려고.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고 있었어요. 그럼 박철수는 언제 죽은 거야? 사고 나기 1시간 전쯤. 저녁 7시 반경이었을 거예요. 시반이 나타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왜 이제 와서 자백하는 거야?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박순자 그 여자가 저를 배신했어요. 배신? 보험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혼자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보고 해외로 도망가라고 하면서.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단순한 보험 사기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을 줄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야. 나는 정우진을 바라봤어요. 박철수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자기 가족한테 배신당해서. 정말 죄송해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즉시 박순자와 박민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서울로 떠난 뒤였어요. 걱정 마세요. 곧 찾을 겁니다. 서울경찰서 수사관이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박순자와 박민수가 서울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자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정우진의 자백과 물증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민수는 체포되자마자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자고 해서. 도박비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박민수도 공모자였습니다. 3일 후 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셨잖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죄송해요. 김영희가 먼저 사과했어요. 저희가 이장님을 믿지 못했어요. 괜찮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정말 박순자가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앞으로는 이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씁쓸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기쁨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으로 시작. 피고인 박순자, 피고인 박민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김만석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전환. 박순자와 박민수의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심에서 박순자는 무기징역, 박민수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 박순자는 15년, 박민수는 2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이유는 뜻밖이었어요. 박철수의 형과 첫째 아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첫째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오늘도 나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단체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철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장님 여기 계셨네요. 철민이 찾아왔어요. 요즘 자주 이곳에서 나를 찾곤 합니다. 응, 철민아. 오늘도 일찍 끝났니?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정우진이 모범수로 선정되었대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리고 박철수 씨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이장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철민이 편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박철수의 형이 쓴 감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동생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철민아, 나는 처음에 복수를 생각했었어. 복수요? 응. 박순자와 박민수를 벌받게 하려고만 했지. 철민이 나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르네. 나는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 복수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존엄을 돌려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존엄이요? 그래. 박철수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잖아. 바람이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항상 기쁜 건 아니라는 거야. 왜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거든. 박철수의 형님과 첫째 아들처럼. 나는 단체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야. 진실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으니까. 그때 마을 아이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철민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지. 철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야.
어떤 진리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면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야.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가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박철수는 영원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거야. 맞아요. 이장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나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야. 용서요? 그래. 박순자와 박민수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 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그들도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은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어.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망가지는 거야. 나는 느티나무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가 100년 넘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아니? 왜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 때문이야. 단단하기만 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아버지,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때 아버지 말씀을 안 믿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 정말 끝났죠? 응,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는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장님 말씀하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를 믿고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거나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박철수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를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만 새겨 넣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진다. 추모비 제막식 날 박철수의 형님과 첫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끝까지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가족이니까요. 미워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그리고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도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복수가 아니라 치유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70세에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에 있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존엄을 돌려주는 일이라는 김만석 이장의 깨달음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정의를 향한 신념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